5월 15일 심리 측정 및 평가 3차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확률 표집과 이 비확률 표집, 이 내용은 각각 전체에서 샘플로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똑같은 확률로 뽑는 4가지 방법, 확률 표집 방법이 우리가 살펴보았고, 단순 무작위와 체계적 표집, 청화 집락 표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리고 비확률 표집, 우리가 임의 표집, 시간과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우발적으로 뽑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연구에 필요한 사람, 내 연구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뽑는 의도적 표집 방법, 그리고 할당 표집.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 비확률 표집들은 당연히 전체에서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이 누군가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뽑는데, 그래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을 우리가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비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눈덩이 표집. 이거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 A조 환자 학교 사는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은 이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이 입장, 또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삶에 대한 이 애착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설문지를 그냥 대량으로 여러 사람한테 돌린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눈덩이 표집으로 처음 이제 눈사람을 만들 때 주먹만한 눈을 뭉친 다음 계속 굴려가면서 이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을 계속 이제 표본을 이런 식으로 한 명을 하고 또 한 명을 소개받고 또 한 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눈덩이 표집법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확률 표집 방법 4가지, 그리고 비확률 표집 방법 4가지, 이 4가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잘 우리가 한번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은 대표성입니다. 자, 대표성은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처럼 우리가 샘플을 뽑았을 때 전체 모집단에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전체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았을 때 그 샘플이 가지는 어찌 보면은 이 값이 전체를 얼마만큼 잘 보여주느냐, 그것이 대표성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제 대표성 두 번째 곡의 내용을 보면은,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즉 이것이 이 표본이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샘플로 뽑아낸 추출된 표본이니까 샘플로 표집된 이 표본이 내가 원래 연구하고자 했던 그 전체 집단, 모집단과 정말 비슷하게,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오른쪽 손바닥이 원래 값이라면, 모집단의 값이라면 왼쪽 손바닥, 이걸로 오른쪽 손바닥을 이렇게 서로 마주했을 때 거의 일치하게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일부만 보고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모집단의 동질성, 다시 말하면은 모집단의 이 성질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면은 그 다양한 종류별로 우리가 샘플 채취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집단의 성질이 거의 비슷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전교생 5,000명 중에 한 4,500명이 기독교 학생이라 볼게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채플 예배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다양하게 많이 뽑아야 될까요? 그건 조금만 뽑아야 될까요? 당연히 4,500명이 다 기독교생이면은 거의 95%란 말이에요. 95% 거의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뽑을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다 이러면요, 일부 조금만 뽑았을 때 기독교 학생이 한 명도 없다면은 점수 꽝으로 나올 거고, 일부를 뽑았는데 기독교 학생이 또 너무 많이 뽑혀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전교생 중에 10%밖에 기독교 학생이 없는데 샘플로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전체 답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없겠죠. 위험성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크기의 실제적 결정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집단의 이 동질성. 이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이 우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시간과 비용 또는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능력, 뭐 데이터 통계를 내고 코딩을 할 때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찌보면 모집단에 가까워지니까, 표본조사가 전수조사에 가까워지니까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시간도 허락되고 비용도 허락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됐다 하더라도 연구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뭐 300, 500이 아니라 뭐 2,000명, 3,000명을 해버리면은 연구자가 그만한 능력이 없겠죠. 그러면은 연구가 뭐 쉽게 말하면 데이터 결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겠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뭐 고속도로 가는데, 자동차를 뭐 휘발유 연료비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차도 안 밀리는데, 그러면 차를 빨리 밟아서 빨리 가면 서울까지, 뭐 굉장히 빨리 가는 자동차들은 서울까지 뭐 시속 정말 빨리 밟아서 가면은 1시간 반 만에도 갈 수 있을까요? KTX를 타면 거의 250km, 300km 달려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뭐 자동차로도 진짜 좋은 자동차 타고 막 세게 밟아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도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도 안 밀리고 연료 휘발유 값도 충분한데,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옛날 티코라는 자동차를 갖고 연료비가 많다고 고속도로가 안 밀린다고 그 자동차로 200, 300 밟아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그 자동차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 조사, 이 표본 조사를 할 때도 시간도 되고, 쉽게 말해서 뭐 연구비도 많고 뭐 기타 등등 다 갖췄다 하더라도 연구자가 진짜 그 연구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하는지, 뭐 그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표본 크기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표본 오차입니다. 자, 표본 오차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 충분히 또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뭐냐면은, 자, 표본 오차라 그러면 이거는 이 샘플, 표본이 샘플이라 보시면 되잖아요. 이 샘플이 가지는 오차입니다. 샘플이 이 표본 오차는 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실은 전수조사, 내가 원래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전체를 다 조사해버리면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샘플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샘플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샘플 조사를 안 했으니까, 즉 표본 오차는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뭐 앞으로 지금 보면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한 2년 정도 됐으면 또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하겠죠. 총선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4년이 있으면은 이제 또 대통령 선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전체를 다 해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뭐 비용 문제나 또 시간적인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그런 조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본을 일부를 추출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은 일부를 뽑아서 전체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100%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기타 여러 상황을 우리가 세이브시킬 수도 있지만 대신에 뭐를 감수해야 되냐면은 오차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샘플을 뽑아서 전체를 이렇다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본 오차라 그러면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뽑은 이 샘플을 뽑아서 연구를 했을 때 이 값을 가지고 전체를 유추할 때 발생하는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제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표본 오차는 표본의 통계량과 모집단 모수 간의 차이를 말한다. 수업 시간에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량은 통계치를 말하거든요. 통계량, 통계치 뜻이 바로 뭐냐면 내가 뽑은 샘플의 값이란 말이에요. 표본이 가지는 값. 그걸 통계량이라고 그래요. 모수, 옆에 나오는 모집단의 모수. 모수는 바로 뭐냐면은 전체의 값이란 말이에요. 모수라고도 하고 모수치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은 샘플의 값인 통계량,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차이가 나겠죠. 그걸 바로 뭘 한다? 그거를 표본 오차라고 그런다고요. 첫 번째 설명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오차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래서 아까 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모집 통계치가 즉 표본의 값인 통계량과 이걸 가지고 전체의 값인 모집단의 모수를 추측하는 가운데서 차이가 발생하겠죠. 샘플의 값과 전체의 값 차이. 그걸 바로 표본 오차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밑에 보세요. 표본의 통계치 즉 표본의 값이 모집단의 모수치, 모집단의 값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5,000명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00명만 조사해서 300명의 값인 이 통계량이 300명의 값이잖아요. 통계량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추측하는데 100%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확률적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거죠. 칠판에 이렇게 밑금치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걸 또 표본 오차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세 번째는 이제 표본 오차는 표본의 통계량에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모집단을 다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은 바로 뭐냐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해 봐야 된다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표본의 값이 뭐라고 했죠? 통계량. 모집단의 값은 모수. 그래서 통계량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가운데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걸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표본 오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표집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값이 모집단의 값을 더 가깝게 받는다. 이건 당연히 맞죠?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표본의 값이 즉 샘플의 값이 원래 집단인 이 모집단의 모수의 값과 당연히 오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세요. 신뢰 수준을 높게 할 경우 오차가 커진다. 신뢰 수준을 높여버리면 틀리는 걸 조금만 틀려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신뢰 수준을 높였다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쉽게 말해서 손 두 뼘 정도를 틀려도 용서할 만큼의 신뢰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뼘만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쉽게 말해서 신뢰 수준 높게 해버리면은 틀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제가 수학 시간에 수학 그거 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애들을 때릴 때 때리는 그 점수가 평균 점수인데 때리는 점수의 수준을 더 높여버리면 맞는 애들이 더 많아지겠죠.
오차가 커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당연히 오차는 작아진다. 표본 즉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은 샘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샘플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일까요? 표본 즉 샘플이 크기가 자꾸 커진다는 것은 우리 학교 전교생 5,000명을 조사하는데 A라는 사람은 500명을 조사했어요. B라는 사람은 1,000명을 했어요. C라는 사람은 2,000명을 했고 D는 3,000명을 했어요. 자, 표본이 자꾸 커지고 있죠. 자꾸 커진다는 것은 500명부터 1,000명, 1,500, 2,000, 2,500 어디에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5,000명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표본 조사가 무슨 조사가 되어가고 있다 보는 거죠? 전수 조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표본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이 전수 조사에 가까워지니까 이 표본이 가지는 오차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표본 오차입니다. 자, 비표본 오차는 이게 우리가 표적 과정에서 표본의 통계량, 즉 표본의 값인 통계량과 모집단의 값인 모수치 간의 차이나 아니면 뭐 이런 표적 과정에서 표본에 가지는 그러한 오차가 아니라 이거는 비표본 오차는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오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가 그 연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경우, 설문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 못 만들었는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타당도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뭐 대상자들이 설문지에 대한 이제 이 인지도가 낮아서 대상자들이 설문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대답했는 경우, 그리고 이걸 설문지를 이제 코딩하면서 연구자가 코딩을 조금 이제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우리 쉽게 말하면 영어를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만 번역이 되는데 번역을 좀 잘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당연히 비표본 오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요거는 그런 개념에서 보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험조사 설계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조사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된 내용은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과관계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 실험조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필드에서 연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험조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즉 원인과 결과 간에 뭐가 있는 것을 밝히는 거냐 하면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러죠? 지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실험조사 연구를 통해서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이 담배를 안 핀 사람보다 폐암을 비롯한 각종 관련 암에 훨씬 더 많이 걸렸다라는 게 인과관계가 지금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뭐 하루에 한 갑씩 20년, 30년 핀 사람이나 담배를 전혀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지금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최근 100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다면 폐암 때문에 담배를 피지 말란 말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요? 이 흡연이 폐암을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연구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구의 핵심 결과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부모님의 이 말투, 부모님의 이 감정 상태, 이것이 영유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이게 많은 아동학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죠.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의 이 성량과 감정 조절하는 능력과 그리고 말하는 성량, 말투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녀 인격 형성에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는 이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한 인과관계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험조사 연구인데, 자, 그럼 인과관계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 수업을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도 인과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럼 이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조건이 지금 이제 표에 보이는 거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공변성. 두 변수가 같이 변해. 여기서 말하는 두 변수는 항상 뭐 우리 두 변수 그러면요, 변수 간에 뭐 두 변수 이러면 무조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입니다. 원인과 결과 변수. 공변성이 있다라는 거. 인과관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공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즉 원인이 발생하면은 결과도 발생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는 원인이 발생하면은 폐암에 많이 걸린다는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과관계가 되는 거예요. 즉 원인도 발생했고 결과도 발생했는, 즉 두 변수가 함께 변화됐다고요. 나타났다고요,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를 많이 피는 원인이 독립 변수가 발생해도 폐암에 안 걸리면요, 담배를 30년씩 폈는 100명을 대상으로 담배를 30년 동안 폈는 사람들을 하루에 한 갑씩 30년 핀 사람을 100명을 조사했더니 폐암이 한 명이 걸렸어요. 이거는요, 담배 한 필도 걸릴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근데 만약에 3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폈는 사람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만약에 75명이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연령대에서 담배를 안 핀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7명만 폐암에 걸렸어요. 이래 되면은 담배와 폐암 간에는 둘은 공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우선성. 이거는 당연히 독립변수고, 즉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발생해야 된다고. 즉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관계인데, 결과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는 거는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섯 번째 나오잖아요. 비대칭적 관계는 되면 안 된다고. 한 변수가 변하면 다른 변수도 변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적 우선성도 우리가 원인이 먼저 발생해야 된다는 거, 그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다음 외생 변수 통제. 즉 인과관계에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이 원인 독립 변수가 이 결과의 종속 변수와 둘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3의 변수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거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개 변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원래 이 원인은 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닌데 이 원인 때문에 제3의 변수에 다른 게 발생해서 얘가 쟤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변수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발생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시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외생 변수 통제, 이 말은 다른 말로 제3의 돌연변이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확실히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 아닌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담배가 흡연이 독립변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폐암은 결과 종속 변수예요. 100명을 조사했더니 75명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100명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었어요. 그러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또 100명을 조사해보니 이 사람들은 폐암에, 아까 전에는 광부들은 30년 동안 담배 피는 사람 100명을 조사했더니 75명이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광부가 아닌 다른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 담배를 30년 핀 100명을 조사했더니 이제는 5명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보기에는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왜 앞에 광부들을 조사했을 때는 왜 75명이 폐암에 걸렸을까요? 똑같이 담배 폈는데 왜 앞에는 더 많이 걸렸을까? 이거는 담배 때문이 아니고 그럼 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석탄을 캐다가 나오는 이 분진, 그리고 석탄 가루, 이게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3의 변수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인의 조작화. 원인이 결과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한번 해본다? 잠깐 멈춰봐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학원을 보내면은 아이 성적이 오르잖아요. 만약 학원을 보냈더니 아이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학원 보낸 원인이 아이 성적 오른 결과를 발생시켰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혹시나
학원 다니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돈 벌었는데 내가 학원비 너무 많이 내니까 내가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막 자기가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적 올랐다면은 이거는 자신의 깨달음과 의지력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학원 때문에 올랐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원인의 조작가가 바로 뭐냐면은 만약 3개월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이제 갑자기 막 올랐어요. 그러면요 학원을 딱 멈춰봤어요. 한 2달 멈춰보니까 성적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학원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제 3의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원을 석 달 학원 다녔더니 성적이 막 올랐는데 학원을 딱 멈춰봤더니 성적이 한 달 바로 또 막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면요 학원이 원인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바로 원인을 어떻게 조작 한번 해보면은 확실히 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대칭적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이 모든 확률적 결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과관계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